인공지능의 효과는 이제 시작이다. 거기에 가장 필두 핵심적인 뭐 프로바이더, 뭐 엔비디아, 그럼 적어도 방향 우상향하는 거 아닐까? 대표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금리 전망은 어떠한지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대충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사실 그건 그때 가서 데이터 보고 판단해야 되고 네네. 계속해서 발표되는 것들을 추이를 놓고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감히 전망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시장은 적어도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펀더멘털이라든가 사실 어제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 지표 발표내면서 물가도 좀 세게 나오고 서브 지표 중에 뭐 경기 활동이 조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세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펀더멘털이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으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질 공산보다는 유지 또는 올라갈 공산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 딱 그런 국면입니다. 물론 1년 반, 2년 전에 2003년 작년 초, 재작년 말기에 그때는 이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정책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올 거다. 저희 같은 데는 골딜락스 같은 오히려 상황이 와서 정책 실효성이 아주 잘 실현이 되면서 경기는 아주 좋으면서 기업 실적도 좋을 거고 소비도 좋을 거고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자 금리는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적어도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이제 저희 시각이었고 지금도 딱 그런 일환인 것 같고 금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적어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판단한다면 견조하게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저희 그 시장 전망할 때 계속 한 1년 반째 쓰고 있는 차트인데 왼쪽 그 사각형으로 만든 그래프가 저희가 보는 10년물 금리의 이제 정책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인데 지금 정책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미국 정책 금리 5.5잖아요. 네네. 근데 5.5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슬슬 이렇게 조금씩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중립금리라는 게 있단 말이죠. 페드 위원들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그 경기 상황도 고려를 하고 물가 상황도 고려를 하고 그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트럴 레이시라는 정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이 2.5 또는 2.6이 정책 중립금리라고 할 때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네네. 정의는 그런데 정확하게 딱 정해지는 레벨은 없어요. 근데 FOMC 위원들이나 시장에서 대충 이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2.5 또는 2.6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거기에 제가 그 경기 변수와 매크로 변수라고 써드렸는데 간단하게 여러 변수를 고려를 하긴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경기 상황이 어떤 거냐. 그 중에 뭐 수급이라든가 또 영향을 미칠 것도 더 크게는 물가 상황이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물가 상황 또는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중립금리 2.6%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 시장 금리가 4에서 4.5 정도 밴드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당초에 저희 시각이었고 오늘도 딱 4.4 얼마였다가 4.5 어제 찍었잖아요. 그래서 4.5 정도 어라운드가 당분간에 지속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가 이제 이 고금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외이온 다시 말하면 경기가 이제 조금씩 슬로우 다운 하는 징후가 나타날 겁니다. 언젠가는. 예. 근데 좀 급하신 분들은 반드시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썸네일을 달긴 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안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자세히 또 언급되겠지만 뭐 정책의 어떤 집행 여력이라든가 뭐 AI의 어떤 부가가치의 어떤 창출 여력이라든가 민간 부분의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기는 뭐 골딜락스까지는 조금 급한 표현인 것 같고 매우 견조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축축 떨어지는 이런 상황보다는 좀 스티키하게 우하향하는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스티키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쉽게 떨어지는 상황은 안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4.0에서 한 4.5 물론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 정도가 계속 밴드가 유지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런 우려, 고금리, 시장금리도 높은 금리 이러니까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주식시장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좀 박살날 거다 이런 견해가 있었지만 저는 정말 그 즐겁고 좀 요새 이 시장을 엔조이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런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해서 성장 2에서 2.5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미국 경기 기준입니다. 거기에 소비도 좋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 기업들 사업 잘 돼, 돈 잘 벌어. 뭐 지난주 엔비디아 이번 주 초였나요?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실적 발표 아주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따가 그쵸.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야,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저는 감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모 PB 분께서 저희한테 이제 한 달 전에 큰 자금을 맡겨주셨는데 고객 자금을 뭐 달라진 비유 없냐 추가로 다른 분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의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표님 저는 또 이슈를 찾아보다가 요게 좀 특별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봤던 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에 좀 나섰다고 하면서 네. 지금 이달에만 2,200억 달러를 풀었다고 하거든요. 네. 어마무시한 금액을 또 재정 지출로 푼 건데 이게 좀 누가 봐도 대선 앞두고 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푼 것 같다 보이긴 물론 하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재정 지출을 확 풀어도 되나 싶으면서 이 자금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거며 이로 인해 시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시장은 더없이 좋은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해묵은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주시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주요 3법 지난번에 제가 계속 주요 3법 아, 네. 2021년도 11월 15일 날 통과된 인프라법 그리고 그 다음 해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스토리를 아시면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법을 다 뜯어놓고 당시에 발표됐던 정책 스케줄을 보면 네. 2021년도 통과했고 2022년도에까지 세 개의 주요 3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해부터 정확하게는 2023년부터 법마다 틀리긴 합니다. 향후 5년에서 한 10년 그 스케줄로 네. 매년 인프라 관련한 지원 금액 또는 정책 자금 집행 계획,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자금 집행 계획이 그때 이미 다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2,200억 달러도 그 일환에 지나지 않고요.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그 정책 이런 일환으로 이제 정책 집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채권도 또 발행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예,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7,800억 불인가 8,800억 불인가 하여튼 그 금액의 올해 예산을 이미 수립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물론 그게 다 뭐 깎일 수도 있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에서 의회에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깎어 또는 증액해 뭐 이런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 자체가 이 세계 당초 법안의 버짓이 총 2.7조 달러였다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4.2조 달러로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4.2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5천조 원이에요. 이 5천조 원 중에 매년 집행하기로 한 금액 중에 일부가 2,200억 달러가 집행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될 거냐? 이것도 제가 세 번째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제조업 건설질 주현황이 그 권색 그래프가 이제 폭증하는 걸 보이시죠? 네네. 여기에 다 쓰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거냐? 옆에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제조업 건설 지출이라든가 메가 프로젝트 이런 데로 다 쓰이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미국 전역이 이렇게 네모난 땅이잖아요. 예. 그럼 그 여러분께서 보시는데 이 북서쪽에 미시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시건호 근처가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옛날에 자동차 생산 벨트였단 말이죠. 네네. 그게 이제 공동화되면서 다 녹슬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이거의 지금 몇 배의 수준의 미국 전역의 중서부, 남부, 동부 해가지고 세 개의 벨트가 자그마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 벨트, 신재생 에너지 벨트, 전기차 배터리 벨트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조성할 때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정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가서 공장 지을 때 얼마 전에 뉴스 났었잖아요. 뭐 얼마 뭐 몇십억 달러 지원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그 대표님 질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시중에 뿌리면 예.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 잠잠하지 않았는데 시중에
단견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유휴 유동성이 시장에 막 돌아다닐 때 생산성,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쓰이지 않고 그냥 돈이 막 돌아다녀서 돈의 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돈다고 해도 그 유동성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거나 어떤 생산적인 요소,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실물의 어떤 경지를 창출시키는 데 활용이 된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그건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나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첫 번째 제가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채권을 많이, 그때 당시에 채권 많이 발행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겠냐. 경제 활동에 다 투자되고 쓰이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예. 거기에 플러스 효과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렸던 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건설 지출, 이게 지금 실제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프레드에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건설 지출 폭증하고 있고, 그럼 건설 지출에 폭증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건설 사이트든 뭐 인프라 공사든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인핸스되고 부강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그만큼 상쇄될 수가 있어요.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도,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 이 정책의 어떤 집행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책의 어떤 정책 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막 그냥 소설 가지고 막 떠드는 이런 분들의 말씀과 조금 구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고요, 이미. 뭐 미국 회사에서도 근무했었고 JP모건 등등 근무했었고 지금도 미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그냥 주워 듣는 거 가지고 대충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좀 네, 그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 큰 자금은 대부분 이제 주요 3법 정책 시행에 좀 그 일환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쓰여지는 앞으로도 거군요. 매년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네네. 2023년도가 이제 바로 시행을 했다는 한 해였다고 보면 2028년도 그리고 더 나가서는 2030년 예.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뭐 의회에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규모가 좀 깎인다거나 이럴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자국의 경쟁력이라든가 네. 대외 경쟁력, 외교 정책 이런 것들에는 항상 명보이스를 내는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장 기간에 패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래프, 또 오늘 제가 해묵은 그래프니까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그때 왜 제가 과거 30년 동안 S&P 500하고 코스피 그래프 비교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처참하죠. 최근 업데이트 해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S&P 500이 1100% 떴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205% 떴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차별성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더 미국 주식에 관심을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가지셔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뭐 미국을 추종하자는 게 아니고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는 게 냉정한 의사 판단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 그럼요. 결국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긴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또 오늘 좀 여러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투자 메리트를 계속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투자 메리트도 있는 나라고, 예, 미국이 그냥 미국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대표님, 이게 대규모 재정 지출에 이어서 20여 년 만에 국채를 또 매입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도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좌측 그래프가 TGA라고 그래서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 기관이 중앙은행 아닙니까, 페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중에서 금리 조절, 물가 조절 뭐 이런 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네. 실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정부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해 주거나 하는 역할은 정부에서 합니다. 네네. 왜 금융 부분을 담당하는 게 페드, 중앙은행.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부인가요? 미국 같으면 재무부, 트레저리라는 거거든요. 예. TGA가
트레저리에서 정부 지출을 할 때 채권을 갖고 하든 채권 발행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채권을 발행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관리하고 현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주고 있는지를 보는 게 TGA 어카운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일반 어카운트, 뭐 제너럴 어카운트라 그래서 유동성 잔고라고 제가 써놨는데 유동성 잔고 쭉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올 초 살짝 확 늘었다가 941빌리언까지 늘었다가 4월 24일 기준으로 최근 5월 22일 기준으로 725빌리언으로 쑥 줄었죠. 네네. 그런데 재밌는 게 빨강선으로 제가 쭉 해서 타겟 잔액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 원래 TGA 타겟 잔액, 그러니까 이 정도만 현금을 유지하자라고 했던 게 750빌리언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한두 달 있다가 이번에 발표한 게 이 타겟 잔액을 850빌리언을 좀 늘려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50빌리언으로 잔액을 유지했던 거를 850빌리언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지출 금액을 조금 더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방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24일 현재 941빌리언이었던 잔고를 725빌리언으로 쑥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잔고를 줄이는 거니까 재무부에서 갖고 있는 현금 잔고를 그만큼 줄이면 그 잔고는 시장으로 나가겠죠. 예, 예. 정부 지출의 명목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명목으로 그런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줄인 수준이 지금 기존의 타겟 752빌리언 수준으로 딱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딱 당초의 타겟 레벨 그러니까 그 공시했던 공표했던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고 정부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보시면 과거에 보시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네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잔고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아까 몇십 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도 늘었다가 줄였다가 계속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정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다. 정작 중요한 건 앞에 이제 보시는 대로 지난 1, 2년 전에 주요 3법 통과했고 나라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또는 결국은 국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더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그 일환으로 계속해서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채권도 발행했고 어제 뭐 2년물 5년물 조금 입찰이 부진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어려운 건데 오른쪽 그래프가 유동성 프락시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실제 시중의 유동성을 어떤 어카운트로 쭉 조절하는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그 트레저리 재무부의 제너럴 어카운트를 맡은 것이고 BTFP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영래포 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영래포 잔고 파란색이 지금 쑥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시중의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페드가 고금리를 한다고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고 긴축 이러한 일변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실물 경제를 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 또 심지어 페드도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참고를 통해서 적정한 유동성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적정한 유동성 양이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유동성, 유휴 유동성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잡자는 거지 경제가 꾸준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의 기본적인 유동성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예민하게 네네네. 우리가 분석하고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방향성 자체를 대표님께서 거의 뭐 1, 2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아마 대표님의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해묵은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나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근데 또 달리 말하면은 그때 투자를 해놓던 거 그냥 계속 수익 키워가면 되는. 그럼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렇죠.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걸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에게는 뭐 매수할 만한 기회가 없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그래도 권해드릴 만한 좀 새로운 포인트랄 게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대표주가 엔비디아 아닙니까? 네네. 엔비디아는 좀 이따가 언급이 되겠지만 엔비디아도 상승 여력이 더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 미국의 재정 지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나쁜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가 투자는 2년 반 전부터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른 뭐 우라늄이라든가 저희가 투자했던 뭐 사이버 보안, 반도체 이런 거 대비해서는 실제 실현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유틸리티라든가 뭐 건설 산업재라든가 이런 것들. 건설 산업재는 저희가 작년 초부터 넣기 시작했고 스마트 그리드, 유틸리티 이런 인프라 쪽은 재작년 저희가 회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넣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금리에 되게 민감한 섹터란 말이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계속 고금리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아까 언급드렸던 몇 개 되게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좋았던 섹터 테마보다는 좀 덜 올랐어요. 조금 미미한 수준까지보다는 예를 들면 우라늄이 지금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거의 100% 이상 수익률이 달성이 되고 있는데 뭐 유틸리티라든가 건설 산업재 이런 것들 한 20%, 20, 30% 수준이니까 최근에 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 고금리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다들 투자를 주저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도 상승폭이 좀 더뎠고 그런데 이제서야 아, 이 정도도 충분히 경기는 버틸 수 있구나. 견주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나 전 세계 투자자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이 계속 이제 억셀러레이트 되는 이런 상황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뭐 종목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은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 3법이라고 하는 게 법을 만들어서 향후에 5년 또는 길게는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계속 집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랬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예. 확실히 저도 요즘 느끼는 게 기존에는 이제 고금리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워낙 또 금리가 쌌었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워낙 또 가파르게 올랐었다 보니까 네. 금리에 대한 이제 불안감 조금 때문에 아뜨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야 생각보다 얘네 잘 견디네. 잘 버티네. 돈도 잘 버네. 네. 하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나 보다. 그렇죠. 여기에서 금리를 뭐 더 올리는 현상은 또 안 나오니까. 올리질 않을 거고요. 네. 최근에 또 뭐 컨퍼런스 보도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금리만 하니까 뭐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고금리 현상 때문에 조금은 억눌려 있던 섹터가 이제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좀 더 부각을 받는 타이밍이 왔다. 이를테면 뭐 센티멘트, 투자 센티멘트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확실히 이 건설 산업재 쪽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 좋은데 생각보다 안 오르네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네. 또 숨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건설 쪽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아직 이제 센티멘털이 회복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미국 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건가요? 있겠죠. 중소기업 지난번에도 왜 중소기업도 네네. 뭐 미국 상장돼 있는 종목이 거의 5천 개 가까이 되는데 S&P 500이 대형주 빼고 나머지가 다 중소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뭐 몇백 개 정도는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같지 않게 미국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조 달러 안 될 겁니다. 환율 감안하면 1.6, 7조 달러 될 거예요. 미국 1년 GDP가 27조 달러고요. 예, 예. 시가총액이 56조 달러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니까. 시가총액이 56조 달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천조 되나요? 2천 한 3, 400조? 네네. 몇 배입니까 그게? 이 시장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요. 그 연계해서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고금리 때문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 오피스 공실률 30%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태양건설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걸 그대로 대입을 한단 말이죠. 시장 자체가 틀립니다. 영화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장 하니까 같은 사장인 줄 아냐. 시장 사이즈 자체가 몇백 배고요. 네네.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봤는데 그 이제 뭐 JP 모건 같은 그런 급의 회사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다 문제가 되고 디폴트가 나도 미국 GDP의 3%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얘기 끝난 것이죠. 사실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건설 산업재 쪽에 관심이 꽤 그래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실적 대비 굉장히 네, 저평가돼 있다 네. 보니까. 근데 이런 뭐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좀 우려감을 표명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미국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도 그럼요. 괜찮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대표님 얘기 중에 이제 중간중간 계속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엔비디아가 없는 게 대표죠. 예, 진짜 그야말로 짱을 먹고 있거든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막 다 씹어 먹으면서 네. 뭐, 이쯤 되면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아예 어림없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1,000까지 돌파하면서 천비디아라는 수식어까지 붙었거든요. 아유, 여담이지만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만나뵀을 때 얼마까지 목표 주가 들어보셨냐고 한번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때 제가 다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1,500불 말씀드린다는 게 1,050불이라고 제가 대화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높은 목표 주가 1,450불 예. 봤고요. 불과 1분기 전에 올 초에 이미 1,500불 콜하는 하우스 걸 제가 봤어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예. 오죽하면은 제 이제 옛날 친구, 거의 뭐 중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또 자기 주식 엔비디아 썼다면서 와, 잘 사셨네요. 완전 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민하면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막 그런 건 저희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갓비디아 그러던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일단 축하드린다 얘기하면서 근데 언제 팔 거냐 하니까 그러게 이러더라고요. 아까 근데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언제까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참 저는 미국을 투자해서 그런지 미국 옹호론자에 가깝겠죠.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네네. 결과도 좋았으니까. 미국은 정부기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친시장적이라는 게 페드든 트레저리든 재무부든 이런 게 뭔가 발표하고 어나운스 할 때는 항상 가이드를 해줘요. 미리미리. 왜 우리가 FMC 하고 나서도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미디어 인터뷰에서 미리미리 다 가이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가이던스의 정책인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제 매출이라든가 그 해당되는 분기의 매출이나 그 수익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지지부진해도 가이던스가 좋으면 또 주가가 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가이던스가 어디라고 제가 비교는 안 하겠지만 다른 뭐 어떤 나라들처럼 그냥 근거 없는 가이던스냐.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런 거 같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과거의 성과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흐뭇하죠. 2024년 1분기 매출제로 늘어났고 뭐 가이던스도 더 좋아졌고 이거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지배구조. 제가 지금 뭐 박사하고 있는 게 지배구조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또 발표를 같이 했잖아요. 주식 분할하겠다. 물론 주식 분할하겠다 플러스 배당금 늘리겠다. 물론 이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도 그 배당이라는 거는 성장주들은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배당금을 기존보다 150% 늘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150% 늘려도 주당 0.01불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초성장주가 배당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니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신경을 써주는 회사, 돈은 계속해서 잘 벌고 있고 마켓쉐어 정말 아까 표현드린 씹어먹는 회사가 주주한테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 그러면 더없이 뭐가 더 좋은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그 배당금 발표하고 주식 분할하고 이런 거 보면서 자, 정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미국의 자본시장은 정말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런 생각을 여담으로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당초에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솔루션 프로바이더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여러 분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반도체 분야잖아요. 반도체 분야의 핵심, 아까 자꾸 제가 씹어먹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몇 불이 갈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1,400불, 1,500불 모르겠어요. 그걸 넘을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쪽 방향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서 그런 표현을 잠깐 드렸는데 유튜브 서핑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세요. 저하고 친하신 대표님이 그 엔비디아 설명을 하면 인공지능 설명을 하면서 썸네일에다가 언제적 인공지능이냐
이제 다른 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놓으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몇 개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았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갑자기 스카이라케팅을 해서 투자 메리트가 주가로서 주가 레벨로서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저희 같이 이렇게 실물이나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확대되고 보편화될수록 지금 이 그래프 빨간 그래프로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나마 좀 컨셉츄얼라이즈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 이 밸류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확대되고 보편화될수록 경제 어떤 전반의 파급 효과 그걸 굳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제 어떤 편의성, 부가가치 여러 수식어가 있겠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는 그들 저는 정말 엔조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른쪽 그래프가 산업 전반의 AI 생산성 증대 효과가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분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이 있고 뭐 쭉 그 분야별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맥킨지에서 지난 올 초에 발표된 보고서에 제가 갖고 왔거든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파란색 짙을수록 부가가치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약 4천조 원 이상의 매년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썼어요. 맥킨지에서 그냥 대충 연구원들이 그냥 대충 써서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인공지능의 효과는 이제 시작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두 핵심적인 뭐 프로바이더, 뭐 엔비디아, 그럼 적어도 방향 우상향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확실히 인공지능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담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막상 사긴 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에 무언가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을까 쪽으로 이제 시선을 넘기게 되는데 이쪽에 있어서는 뭐 대표님께서 따로 뭐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는 이 IT 쪽 선진 혁신 관련한 네네. 이쪽 분야하고 저희가 저희 그 이노베이션 대표 포트폴리오의 주요 전략이 그런 건데 그쪽 IT 혁신 쪽하고 네. 정책 수혜 쪽 여기가 지금 큰 두 가지 갈래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면밀하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넘어설 만한 새로운 어떤 투자 테마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근데 참고하실 게 저희는 미리 이렇게 점 찍고 막 배팅하고 이런 스탠스가 아니고 시장을 그때그때 대응하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희 뷰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든가 지금의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이런 혁신의 어떤 테마를 넘어설 만큼의 새로운 테마는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죠. 엔비디아에서 저는 정말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종목 투자하진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젠슨 왕이 인터뷰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배구조의 핵심은 CEO고 이사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젠슨 왕은 언제 쉬고 언제 일합니까? 라는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네. 영어 표현에 24/7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7일 동안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예요. 24/7.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7일 내내 일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젠슨 왕은 네. 따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회사를 생각하고 지금 이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몇 단계 앞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24/7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거의 한 3천조 정도에 되는 그분이 아마 부자 순위가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을 리드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의 우리 솔루션을 몇 단계 앞서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신상품을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다 마땅할 한 요소라고 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뤄내는 것이고 성과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되죠, 사실은. 지금 최근에 주가 보면 정말 겁나서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네네. 뭐 시스코 시스템스라든가 음. 몇천 배 떴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스코 시스템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는 실적이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만 몇백 배 떴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몇십 배씩 떴어요. 네. 지금은 어떻죠? 실적 바탕이 되죠. 작년 초반에 인공지능 나왔을 때 살짝 우려감은 있었어요. 예, 닷컴 버블이 뭐 반복되는 것 같다. 근거 그렇죠. 없이 막 던졌었죠. 예, 예. 근데 지금 1년 반 됐고 보니까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난주에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저는 주요하게 집중했던 것이 그 매출 성장 중에 43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한 게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가 왜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실제로 뭔가 펀더멘탈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그게 적어도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ETF 투자하십시오. ETF는 방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략, 방향성,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IT 혁신, AI, 인공지능의 흐름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관계되어 있는 좋은 회사들을 훌륭한 운용사가 잘 리밸런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방향성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엔비디아의 주가 부담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변동성은 많이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우리가 좀 볼만한 ETF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미국의 소개해 지금 반도체 ETF라고 하면 네. 실제 그 AI 인공지능 ETF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반도체 ETF예요. 반도체 ETF가 한 제가 올 초에 보니까 한 50 몇 개가 있던데 그 중에 저희가 추려서 한 17개 추렸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저희가 다시 서너 개 추려서 지금 하나를 투자하고 있는데 뭐 종목이 필요하시면 제가 몇 개 불러드릴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인터넷에 지난번에 알려드린 etf.com이라는 데 들어가셔갖고 또는 그냥 구글에 가셔서 네. 미국 US 반도체 또는 AI ETF 이렇게 딱 찍으시면 네네. 쭉 나옵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 성과 비교해 보시고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 시간이 좀 되신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홀딩스라고 해서 보유 종목이 나와요. 그 보유 종목 보셔서 예를 들면 내가 엔비디아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럼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많이 싣고 있는 ETF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 3-4가지 뽑은 거 티커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투자했던 ETF가 PSI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PSI. PSI라는 종목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후보군 중에 FTXL이라는 종목 보고 있고 그 정도 2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혹시 딱 찍어보시면 뭐 그 ETF.com에 보면 컴페어라고 해서 비교하는 란이 또 있습니다. 그거 2개 지금 관련된 ETF를 쭉 또 보여줘요. 네. 그 정도 공부하셔야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님 이게 AI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물론 여전히 강세죠. 네. 엔비디아 중심으로. 근데 이게 국내 기준으로는 전력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인 감이 있거든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네. 사실 미국 주식 쪽만 보더라도 이 전력, 뭐 발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강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전에 대표님께서 저희 채널 나와주셨을 때 우라늄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자체도 다 AI에 따른 수혜로 기대하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라늄의 투자 메리트가 네. 인공지능 온리 수혜는 아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수혜 중에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블룸 에너지가 에너지 해결 문제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수소, 뭐 또 네, SOFC, SFC.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전력 생산이 정말로 이 수소까지 사용을 촉진시킬 만큼 지금 부족한 건지, 진짜 쇼티지 현상 나와서 네. 반도체처럼 계속 강세를 보일 만한 현상이 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전기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대부분 전기 생산 아닙니까? 전력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표현드리면 전기 생산할 때 기존에 화석 연료 가지고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무공해한 에너지, 예를 들면 뭐 풍력, 수력, 바람, 원자력 뭐 이런 것들로 수소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스토리이잖아요. 네네. 몇 년 전부터 또 ESG라고 해서 워낙 여러분 그 아마 ESG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언급을 보통 안 하시던데 ESG는 우리나라 실제 기업이든 전 세계가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ESG 관련한 이 어떤 규제가 다 거의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굉장히 크게 엄습할 거예요. 사실 아까 대표님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우라늄 컨셉을 되게 중요하게 봤던 저희의 당초 스토리의 시작은 왜냐하면 2021년도에 제가 회사를 인수하고 준비했을 때니까 제가 2022년도 1월 3일부터 고유자금 투자하면서 우라늄을 제일 먼저 넣었거든요. 그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잖아요. 2023년 초에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 저희가 우라늄을 봤던 스토리는 ESG였어요. ESG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적으로 공해를 유발시키는 화석 에너지에서부터 에너지로부터 무공해한 에너지 원을 찾아서 이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력의 보통 그러니까 이 전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생산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원자력을 네네. 갖고 하든 뭐 화석연료를 때우든. 그런데 화석을 줄이게 되면 기존의 수요 대비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의 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의 가격, 그러니까 BEP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력 생산을 해낼 때 BEP가 가장 낮고 효율적인 게 뭐고 가장 공해가 적게 유발이 되고 안전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게 원자력이라는 결론을 저희가 3년 전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을 투자를 했죠. 그러고 났더니 2년 있다가 2023년 챗GPT가 딱 본격화되고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이 2023년 챗GPT 인공지능이 처음에 초기만 해도 이렇게 전력 수요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네네. 근데 저희는 뭐 저희가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딱 인공지능이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 안 하지만 가상화폐 비트코인 뜨면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연산의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왜냐하면 사회 경제 전반에 쓰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얼마나 많이 더 필요할 거고 연산이 그만큼 많아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똑같은 전력의 소비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ESG,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 부분이 빠지면 거기서 전력 소티지 났던 거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되잖아요. 태양력 갖고 하든 수력 갖고 하든 풍력 갖고 하든 원자력 갖고 하든 최근에 그래서 수소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수소 에너지, 수소 발전 쪽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건 원자력이나 수소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풍력을 제가 작년 말에 외부 강의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깊이 공부를 했는데 이 BEP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이 풍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의 그 BEP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집중하는 게. 원자력 수소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건 원자력이 가장 가동률이 높아요. 석탄 에너지 발전소의 가동률이 60%, 62% 되거든요. 네. 뭐라고 그러죠? 공장 돌리는 가동률이죠. 원자력이 92%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력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제가 3년 전부터 투자했던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자력 하나 말고만 원자력 갖고만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수소도 있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가 조금 각광받기 시작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수소가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수소까지 투자할 만한 뭐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면 그런 스토리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네. 사실 원자력이 이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예전부터 이 효율단에서는 진짜 짱이다. 안전성도 가장 높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뭐 이런 폭발 사태가 몇 번 나오면서 뭐 각국의 유럽 측이 특별히 또 이게 진짜 안전한 게 맞냐라는 것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런 인식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네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네. 다 아트했어요. 그래서 열중시하고 다 뒤돌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쇼티지가 워낙 많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스웨덴,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원전 선진국이거든요. 독일 뭐 이런 데가 뭐 핀란드 이런 데가 그런 나라들이 다 아트했다가 이거 놓고 보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전기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네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술 개발하고 뭐
저 지진 때문에 파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진 설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서 안정성도 굉장히 많이 증대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2018년도 기점으로 해서 네네. 전 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다시 친원전으로 싹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급을 보는 것보다는 글로벌 단기 전기 수요 전망을 보시면요. 2023, 4, 5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네요. 예, 지역별로 차이 이거 지역별로는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2022년 기점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 수요가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뜰 거라는 거예요. 뭐 수치로는 뭐 90%, 100% 얘기하는데 2.5% 그러니까 2배 반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영향이 크네요. 인공지능 영향에다가 아까 ESG, 아. 예, 친환경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연수 천연가스도 아까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이따 언급될 테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천연가스도 이게 친환경 아닙니다. 천연가스가 그렇죠. 화석연료 기반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크고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독소들을 많이 내뿜어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환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결국에는 이 뭐 AI의 수혜를 또 받으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계속 장기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과연 이 원자재, 뭐 우라늄 이런 네. 쪽으로 완전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좀 구분이 좀 지어지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아주 생각하세요? 정말 아카데믹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죄송합니다. 네네. 공부를 깊게 열심히 하신 분이 하실 법한 질문이신데 지난 30년간 경험치로 보면 우리가 원자재 투자 정말 좋죠. 구리, 금은 그래도 우리가 실물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구리, 석유, 우라늄 이런 거 실물 갖고 있으면요. 네. 제가 볼 때 100% 돈 벌어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물을 내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리 몇천 톤, 몇 톤을 어디다가 저장할 겁니까? 석유 몇천 배럴, 몇 배럴만 해두고 어디다가 저장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투자라고 하면 네.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물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그 관련한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네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실제로 저희 이제 파트너분하고 이제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데이터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투자했던 원자재 선물에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또 펀드로 싼 펀드에 투자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선물에 투자했을 때 하고 원자재 관련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 하고 다행히 기업에 투자할 때 장기 수익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원자재라고 하는 거는 수급이나 해지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네. 급합니다. 가격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선물이 뭐 일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도 기업이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그렇죠. 큰 수익이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천연가스 가격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합니까? 그러네요. 최근에 좀 뜨긴 했지만 아주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또 미국 상장 기업들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우라늄 투자하는 것도 우라늄 관련 기업, 물론 실물 우라늄에 투자하는 ETF를 또 담고 있긴 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소피스티케이트하게 보긴 하는데 네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걸 또 검증하고 보고서 읽고 복잡하시잖아요. 저희가 작년 초에, 작년 연말에 이 우라늄을 정말 제대로 한번 보고서 너무 힘들어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이 분야가 또 어렵더라고요. 네, 천연 우라늄이 있고 농축 우라늄이 있고 농축 우라늄도 20%, 30%, 50%, 70%에 따라서 뭐 핵무기로 가용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막 벌써 머리 아픕니다. 네,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이 용어가 생전 처음 본 용어가 나오니까요. 네. 근데 사실 대표님께서 우라늄에 대한 투자는 되게 예전부터 하셨잖아요. 했죠. 지금도 수익이 꽤 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거의 한 처음 투자한 이후 거의 100% 넘었으니까요. 이익 실현을 몇 번 해서 그렇지. 네. 그럼에도 여전히 앞으로 계속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3차 슈퍼사이클 초입 정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차까지 왔나요? 네, 우라늄 가격은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네네. 과거에 한 2번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우라늄 스팟 가격 기준으로 거의 200불 가까이 갔던 지금 세 번째 딱 그 초입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글로벌 그래프가 몇 개 있는데 뭐 수소 에너지는 그냥 참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아까 왜 SFC 그냥 이게 뭐다라는 걸 갖고 왔는데 글로벌 전원별 발전량 추이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네요. 뉴클리어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뉴클리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자력이 이거 터지면 문제니까 막
막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적어도 2024년 최근 몇 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노란색이.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원자력을 막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 아니어서 관련된 그래프를 안 갖고 왔는데 올 연초인가요? 그 G20 선진국 모임에서 205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몇 배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를 다 했습니다. 이미. 예, 그런 것들만 보면 뭐 아니 나라에서 모여서 발표를 했으면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원자력은 이제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3차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보통 그러면 그런 상승 사이클이 몇 차까지 가나요? 그거는 앞으로 올랐다가 또 한 몇 년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상황 따라 틀릴 테니까 정해진 건 없죠. 사실은 몇 차까지 가고 뭐. 완전 과거부터 1차, 2차 이렇게 왔다라는 한 2, 30년 전부터 한 번 스파이크 했다가 좀 몇 년 쉬었다가 또 스파이크 했고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의미에서 3차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슈퍼 사이클이라고 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3차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 아직 우라늄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 계속 갖고 있다니까요. 비중을 안 줄였어요. 저희가 NAV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NAV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비중도 늘어나고. 그럼 저희는 항상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해서 다시 20%로 맞추고 20%로 맞추고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2022년도 여담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됐을 때 수익 나는 그 PFIX라는 종목을 저희가 헤지펀드를 장중에 116%까지 먹었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한 90% 가까이 가서 다 털었거든요. 그것도 그 PFIX도 2022년 여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익 실현 이미 했어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정도 했고요. 소폭.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컨빅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겠죠. 사실 최근에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또 드디어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늦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움직일 정도면 확실히 뭔가 좀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의 원자력 관련주들은 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종목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냥 ETF를 말씀드리죠. ETF 딱 두 개 있습니다. 우라라는 ETF가 있고 URA 그리고 URNM이라는 ETF가 있어요. URNM. 네네. 직관적이네요, 확실히. 그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라늄이니까 우라. 관련된. 되게 직관적이네요. 근데 한 회사는 국내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하는 ETF고 한 ETF는 실제 이 우라늄을 취급하는 회사가 운용사 라이센스를 따서 직접 ETF를 운용하는 ETF예요. 그럼 뭐가 더 신뢰가 있을까요? 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별도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우라늄 시장 재밌습니다. 대표님과 계속 이제 미국 주식과 전반적인 이제 시장 주도주 흐름 좀 체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볼 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미중 분쟁도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들어서 더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더 앞으로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중국이 확실히 꼬리를 내리거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딱 주저앉을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게 패권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그니까요. 이게 뭐 최근 움직임만 보더라도 반도체 이어서 뭐 자동차, 바이오 계속 관세를 거의 뭐 퍼붓다시피 할 정도로 완전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사실 2019년도 당시였나요? 그때는 이제 미중 간의 분쟁에 따라서 또 증시도 많이 좀 휘청휘청했었는데 그런 리스크를 최근에는 좀 그래도 생각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면 2017년부터 그러니까 이 패권 싸움은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2017년부터 와이드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보고서, 국방 보고서를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그래요. 항상 어떤 전략을 짤 때 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백악관에다 딱 올린 다음에 운을 싹 띄워요. 그러고 나서 법제화를 쭉 시켜요. 제가 오늘 소개를 안 드리겠지만 2017년 이후부터 중국 잡자고 하는 법을 자그마치 열 몇 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빌드 액트라는 게 있어요. 빌드 액트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전 세계 이렇게 패권 흉내 내겠다고 1대1로 막 했었잖아요. 천 몇백 조를 뿌려가면서 지금 거의 한 7, 80% 이상 다 굳어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재정이 힘들고 그러는데 그걸 카운터 액트, 그러니까 그걸 잡겠다는 법이 또 빌드 액트예요. 신흥국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는 거고 원래 미중의 관계는 인게이지먼트 팔러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2001년도에 미국이 중국 손 잡고 2001년도 그 WTO 가입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부강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꼬리도 좀 숙이고 전 세계 자유민주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역할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 미국의 GDP에 중국이 60%를 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뭐 2000 몇 년인가 그런데 네네. 그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2018년도 아까 왜 2017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전략 딱 하면서 그때 그 허슨 연구소에 가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The Second Cold War, The Second Cold, 그러니까 콜드 워 2인가 뭐 해서 제2의 냉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디커플링 전략으로 선언을 하죠. 인게이지먼트, 서로 사이좋게 설득하고 하는 정책이었다가 급기야 2018년도에 디커플링 전략으로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작년 2023년 초반에 디리스킹이라고 맞아요. 예, 그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예. 미국 그 차관인가가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이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할 거야 대중 전략을. 그게 뭐냐면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전략에서 미국 시장을 중국 시장을 포기를 못 하잖아요. 미국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우리가 우호적으로 하되 아닌 건 막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몇 개 유튜브 가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일종의 대탕트다. 숙인 것 같다 중국이. 그때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자기네 그 연두교서 발표하면서 우리 그 manage our differences 그러니까 차이점을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바꿔갈 거야. 네네. 이렇게 약간 그 좀 고개를 숙이는 듯한 멘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밑에 부분에 2024년 11월에 하원에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중국 특위 활동을 계속해요. 1년 동안. 그러면서 보고서를 딱 11월 달에 내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160개 분야에 중국 압박을 더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법도 어떤 국가 정책, 외교 정책에 따라서 근거를 쭉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통성을 그만큼 딱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딱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애초에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이 패권이라는 건 절대 합의라는 게 없거든요. 패권이라는 건 정치학 교과서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패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패권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친구끼리 다투다가 화해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예 딱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 패권이죠. 그래서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후로 1994년도부터인가요? 일본이 이제 1월에 30년을 구가했던 이게 그렇죠. 가장 최근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패권 싸움이거든요. 예. 그때 일본의 반도체 패권 싸움도 거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재탕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어설프게 이거 패권 흉내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부를 대학원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어설프게 했다가 정말 중국 경제는 거덜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식의 식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계속 막고만 있을 수 있나? 뭔가 카운터 액션을 하겠죠. 네네. 그런데 역부족일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패권의 어떤 뭐 군사력 이거 다 떠나서 네. 그 시장의 자생력, 시장의 어떤 그 생존력을 봐야 된다고 봐요. 몇 개만 제가 갖고 왔는데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반시장적인 구조라면 좌측 상단에 보는 그래프가 파란색이 영업이익이고요. 검정색이 노동수당이에요. 중국 GDP 대비 기업들이 전체 벌어들이는. 노동수당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수익은 계속 고꾸라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서 돈을 번 거를 정부에서 네. 뺏어서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공산. 이게 무슨 시장 경제고 그렇죠. 흉내는 시장 흉내를 내고 있죠. 그리고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부동산 기업 버티다 작년인가부터 계속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공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권 경제라고 표현할까요, 굳이? 네.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떤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에 익숙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성공한 성공한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고 거기에 부합한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그런 체제가 뿌리가 내릴 수 있어야 중국 경제가 자생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시장 경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또 해외 자본도 더 들어가서 신뢰를 가지고 이런 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안 되는 토양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 제조업 가동률 고꾸라지고 있죠. 자동차 업종 가동률 고꾸라지고 있죠. 버티다 계속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쟁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 신용 불량자 수 지금 급증하고 있는 차트로만 그냥 그림으로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해묵은 얘기 같지만 중국의 그 청년 실업률 우리 지금 46%에 육박합니다. 제가 3개월 전인가 저 자체 유튜브 내지는 세미나 때문에 수치를 검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미 청년 실업률이 46%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 왜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지를 얘기하면 자료는 없이 제가 한 1시간도 떠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에도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구 지금 14억 중에 급여 생활자 중에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 안 되는 급여 생활자가 6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게 중국의 경제 현실입니다, 지금. 사이즈 크다고 해서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GDP로 놓고 보면 2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네. 1인당 GDP 놓고 보면 몇인 줄 아세요? 제가 순위를 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몇천 불 될까요? 굳이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네. 실제 경제의 어떤 퀄리티, 질적인 측면을 봐야 그게 게임이 되고 비슷하고 한 것이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네요. 저는 이거 1년 반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하고도 그 비교를 하는데 좌측 그래프가 회색이 중국의 애뉴얼 그로스 성장률입니다. GDP 연 성장률이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연 GDP 성장률입니다. 미국은 꾸준하게 지키고 있죠. 그러네요. 최근에 2에서 2.5%거든요. 이게. 네네. 중국 보십시오. 10몇 프로에서 계속 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1사분기 발표된 게 1년 중국의 GDP 성장이 5.3%입니다. 문제는 5.3%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수치지만 이 5.3%를 믿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발표된 데이터 믿으세요, 대표님? 그것도 저는 안 믿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런 문제. 똑같은 거예요.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미국은 그 1년 1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 1위 경제 대국이 2%, 2.5%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 주식시장 한번 보시죠. 파란색이 샹하이 종합주가지수고요. 컴포짓 인덱스, 파란색 S&P 500입니다. 갈피를 뭔가 못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파란색 샹하이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최근에 변동성도 엄청 크네요. 변동성도 엄청 크고 이 변동성이 그러면 2000년 중반경에 그 스카이마케팅했던 구간이 하나 있잖아요. 파란색 샹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경쟁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떴을까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떴을까? 또는 해외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렇게 떴을까? 유동성 때문이었겠죠. 그렇겠죠. 또는 정부 지원 때문이었겠죠. 정부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만약에 경제에 잘 선순환이 되고 경제의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했으면 이 정도 상승했던 추세는 유지가 됐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 자본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스카이라케팅 했다가 완전히 고꾸라져 버리잖아요. 네네. 이게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을 한 몇 개월 했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과장님께서 중국통이셨어요. 그래서 요만한 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게 99년도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이미 그 과장님께서 주셨던 외교부의 과장님께서 주셨던 책이 서부 대개발 국책사업의 분석 보고서였어요. 서부 대개발 국책사업이라는 게 기억나세요? 이게 중국 땅이라고 한다면 네네. 중국은 다 경제 성장을 끌어가는 지역이 동남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 지역에 북경, 신천, 샹하이 이 서쪽 이런 데 다 내륙 지역은요. 그 사막 지역, 산악 지역이에요. 그거를 다 근대화시켜서 도시화시키자는 계획이 서부 대개발 국책 사업이었고 그 덕분에 지난 15년 동안 고성장을 구가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 짓고 다 건물 지어놨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아파트 공실이 엄청 많았고 뭐 1억 채 이상 비어 있고 유령 도시이고 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게 끝난 겁니다. 그 스토리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들이 더 이상 지원받아서 돈 벌고 이게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땅도 팔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할 때 땅을 사야 되고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할 때 살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서 남기고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계속 부도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 경제. 주가가 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무슨 주가 부양책 뭐 양회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시장에
자생력이나 경쟁력이 없는데 주가가 반영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그래도 중국이 작년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기가 그래도 올해는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길래 이제 좀 맞던 것들에 이제 뭔가 반격하려고 하는 체력이 길러지고 있나? 좀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네. 아직은 좀 무리가 있겠네요. 제가 조금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기가 떴다는 것보다는 네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을 놓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오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외람되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주식이 최근에 떴어요. 연초에 조금 떴지 않습니까? 네네네. 주식이 뜨니까 경기가 성장했을 거라고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실물 경제를 보시면 네네. 별로 안 좋아졌다니까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런 인터뷰 할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도 봤을 때 중국 쪽으로도 대중국 많이 늘어나고. 개선되고 예, 있던데 예,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경기라는 게 살짝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대표님 이게 제가 미중 분쟁을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게 고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미중 분쟁이 장기화가 돼버리면 고물가 현상도 계속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공산이 높다. 충분히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또 시황 측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이거는 직관입니다. 그냥. 네네. 저는 과거 한 10년 전 대비를 하면 네. 중국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들도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네. 그러면 물론 중국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외가 되면 그동안에는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값싼 제품을 전 세계에 뿌리면서 디플레이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물가가 조금 뜰 거라는 건데 일견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국가별 수입 의존도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6개월 무빙 에버리지로 본 거거든요. 중국이 빨간색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급격히 떨어지고 있네요. 급격히 떨어지고 네.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 추출 물가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보면 멕시코하고 중국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의 수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빠지고 있죠. 네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점점 이제 제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가가 싸지죠. 계속 진입을 해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수출 물가가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더 세크리테리엇이라는 인도의 싱크탱크예요. 인도가 요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인도 경기도 중요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뭐 여담이지만 아까 오후에도 저희 이제 주력 판매사에서 인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하나 새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인도의 더 세크리테리엇이라는 경제 관련 정책을 펴는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공급망 균열,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 이제 디스럽션 된다고 하죠. 균열이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별 득실을 한번 보십시오. 베트남과 인도는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증가를 하죠. 중국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오히려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감소네요. 계속 증가는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실제 중국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실제로 제외되고 있다는 얘기고 전 세계 소비시장 제일 큰 시장이 사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보시죠. 거의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과거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이런 거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빠지면서 물가를 다시 재상승시키지 않겠냐? 일견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물가의 어떤 going up, 물가의 상승의 영향은 강도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실제로 2018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아까 우리가 왜 아시아 태평양 전략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다시 그 얘기로 좀 돌아가서 2017년도에 미중 2의 냉전, 제2의 냉전 선언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 수립하면서 그 해인가 그 다음에 USMCA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중국 하나 가운데 놓고 미국이 뭐 나토, 쿼드, 오커스, 5I, IPEF, 칩4, CPTPP, USMCA 이게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경제동맹, 안보동맹, 첩보동맹 다 맺어놓은 겁니다. 중국 하나 놓고 지금 전 세계 엘라이들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네요. 중국이 웬만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중에 USMCA가 뭐냐면요. 네. 2018년도 9월 30일 날 체결했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첫자, 나라의 첫자 따서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가
공급망 협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정말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되는 게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실업자들 아니죠. 홈리스들 많고 뭐 문맹률 가장 높고 이러니까 막 미국을 형편없다 이렇게 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엘리트들이 가장 타이트하게 끌어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냉전 선언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미국에 가장 근접해서 생산 물품 그렇죠. 제공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 나라하고. 그럼 이게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제외할 때 올 수 있는 공급의 쇼티지를 그때부터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좀 큰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도 공급망 많이 재편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뭐 인도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베트남은 말할 것도 예. 없고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중국이 제외되면서 오는 어떤 뭐 인플레이션 효과, 리플레이션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보시더라도 수출 물가 자체가 폭락까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크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 자연스럽지만 당연하지만 중국의 주가 투자 메리트는 그만큼 힘들겠다. 네. 딱 자료만 보더라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탈중국화가 정말 뚜렷하게 네.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패권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패권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매크로 이슈 중에 저는 단연코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는 패권이라고 봐요. 패권은 모든 경제, 모든 분야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러한 시황, 경제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어찌 보면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새로운 국면을 지금 예. 만들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탈세계 시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미중 분쟁을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봐야죠. 네.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 긍정적인 거는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따른 뭐 갑자기 경제적으로나 뭐 시황적으로 갑자기 큰 폭의 뭐 폭락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제한적이다. 예, 불과 몇 년, 2018년인가로 기억하요 그때도 뭐 차이나 샥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적 차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출 비중을 계속 미국 쪽으로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도 네.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럼요. 네. 아무쪼록 좀 새로운 또 국가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좀 맞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리가 뭐 홍보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해외 투자, 미국 투자를 꼭 포트폴리오 한 30% 이상은 꼭 하셔라는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죠. 주식 투자 전체 비중 중에 그래도 30% 이상은 예,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해외 투자 포지션. 그 중에 또 미국이 단연 네. 비중이 가장 크니까 그게 저희 회사의 큰 방향하고도 좀 부합하는 방향이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하나의 국가 정도만 꼽자면은 어떤 국가를 인도겠죠? 꼽을까요? 인도요. 네. 근데 인도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GST라고 해서 각 주별로 몇십 개의 주에 세금 체계 다 틀리고 심지어 언어도 틀리고 막 이래서 네. 투자나 FDI 차원,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차원 어떤 기업이 뭔가 인프라 뭐 이런 지금은 딱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관련된 수혜 업종을 뜰 수는 있겠고 인도 주가도 계속 뜨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지금은 좋게는 보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좀 더 효율적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변동성이 좀 줄어드니까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안전하게 안정적인 방법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럼 대표님 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뭐 구구절로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가는 방향을 시장이 좋건 안 좋건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님들이 기대하시는 시장이 빠질 때 훨씬 좀 방어하는 모습, 오를 때도 적당히 참여하는 모습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영어로 꼭 그 캐치프레이즈를 쓴 게 We don't chase dreams, we hunt goal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식 좋을 것 같으니까 넣어놨다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런 맹목적인 모습보다는 우리가 딱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조금 덜 빠지고 오히려 플러스가 나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장이 오를 때도 적당히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꼭 사냥해 갈 수 있도록 뭐 51개로 나눈다든가 시장을 또 면밀히 분석한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회사 거를 또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홍보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 모시고 또 다양한 미증시 관련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만큼 오늘 이 이충강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여러모로 국내 주식이로든 아니면 해외 주식으로든 좋은 성과 내길 함께 응원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 행복 되세요.